신분제 변동과 조세의 개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신분제가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느냐를 살펴보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신분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살펴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금 제도가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거 외에도 농민들의 저항이라던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울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양천제로 천민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양인들 중에서 다시 양반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상민이나 중인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신분제가 개편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조선의 신분제가 변화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게 되는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변화가 생겼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누가 봐도 양반이 좋기 때문에 양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되고자 하는 욕구, 내가 일반 상민으로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을 해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양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돼야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는데, 그런 시도가 막히게 되면 아무리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될 텐데, 조선 후기에는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길로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이제 폭증을 하면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양반을 이제 스스로 칭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반 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상위 지배층인 양반의 숫자가 적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인, 그 다음으로 상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안정적인 구조인데,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 보면 조선 후기 상황으로 보면은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붕괴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양반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양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게 늘 수 있다는 거죠. 향촌 사회를 보면 양반이 늘어나게 되니까 양반이 누가 진짜 양반이고 누가 가짜 양반이고 이런 것들 일일이 구분하기도 힘들죠. 뭐 다들 양반을 자칭을 하면 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약화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그냥 명목상 신분적으로 양반이다 뭐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돈을 갖고 있는, 새롭게 적용되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모내기라던가 상품 장부를 제외를 통해서 돈을 갖게 된 분홍 측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원래는 상민이었다면 이 분홍이 되면서 양반 지위를 획득을 하면서 수령과 결탁을 하며 기존에 있었던 원래 양반들과 새롭게 등장한 양반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향촌 사회에서, 지방 사회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에서 양반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제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었던 향회가 수령의 자문기구로 전락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지방관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영조, 정조 무렵 지방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일과 함께 향회가 이제 자문기구 수준으로 이제 전락을 하면서 이제 향촌 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방관의 힘이 세지고 그곳의 향리라던가 양반들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양반들은요, 양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반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양반들은 먼저 권반이라고 불리우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반, 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권반들과 그렇지 않은 양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힘이 없는 양반들이죠. 여기서 이제 향반이라고 하면 중앙에서는 큰 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지방에서 자기 동네에서만 힘을 갖고 있는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했고요. 이제 잔반 정도 되면 잔반을 우리가 뭐 군대에서는 먹고 남은 그 밥짓거기를 잔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잔반이라면 거의 그 정도 취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반이기는 하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목상 양반이지 일반 상민들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양반이라고 주장을 해봐야 뭐 잘 안 먹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양반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힘 있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기존의 양반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새롭게 양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제 상민들인데요. 상민들 중에서도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내기를 해서 혹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부를 늘린 사람들은 납속, 공명첩 등을 통해 가지고서 양반의 지위를 획득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양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번에 생긴 아니 자꾸 이거는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납속이나 공명첩, 족보 구매 및 위조 등은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먼저 납속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납속이라고 하면은요,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흉년이 생기다던가 나라에서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을 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양반의 지위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양반을 판 거죠. 공명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꽤 유명한데요. 공명첩은 한문을 보면 공명이에요. 공자는 비어 있다는 뜻이고요. 명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비어 있는 그런 임명장.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비어 있는 임명장. 그러면 그 임명장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 내 이름을 쓰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이 회장 임명장을 돈 주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 주고 담임 선생님한테 임명장을 사서 거기다가 내 이름을 쓰면 내가 그냥 우리 학급 회장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팔았죠. 물론 실제 벼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벼슬인데요. 벼슬이긴 하지만 실제 벼슬은 아니에요. 그래서 명목상 벼슬을 했다라는 증거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돈 주고 공명첩 사가지고서 양반 노릇 하나 보다라고 알겠지만 그게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보면 실제로 벼슬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명첩을 산 사람들의 자손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를 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그 양반전이라고 하는 박지원이 쓴 소설을 보면 족보를 구매를 해가지고서 양반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게 그 집안의 구성원임을 확인시켜주는 이제 일종의 증서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양반들이 족보를 내다 팔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 족보를 사서 그렇게 양반 행세를 했었던 거죠. 뭐 그런가 하면 위조를 해서 양반인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구해서 그 족보에 이제 끊어져 있는 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가 이 사람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족보 위조죠. 이런 걸 통해서 양반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양반으로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세금 문제죠. 그래서 특히 군대와 관련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반이 되면 자손 대대로 군역을 면제받아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에게 굉장히 가까웠었던 게 바로 서월과 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이제 아버지가 양반이죠. 엄마는 뭐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아버지가 양반이다 보니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도 뭐 보고 자란 대로 그런 벼슬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중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가 뭐 맨날 통역하고 뭐 의관 노릇만 할 수 있느냐 좀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서울과 중인들이 신분 상승을 추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뭐 주요 관직 제한을 폐지하라던가 주요 관직에 등용을 하라던가 했던 게 실제로는 중인들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서자들, 그러니까 서자 얼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엄마가 양반의 첩이제여도 이제 상민 이상이었었던 서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조 이후에 관직에 등용됩니다. 정조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삼아가지고서 정조 이후에는 관직에 등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노빈들의 경우에도 신분을 획득할 방법이 있죠. 나라의 전쟁이라던가 이런 데 참여해서 공을 세운다던가 하면은 신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세운 노비면 일반 상민으로 바꿔주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양반이 되는 데만 납속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노비 신분을 벗어나는 데도 납속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비들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재산을 나라에다 바치면 신분이 상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되죠. 그런가 하면 도망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도망간 노비들을 이제 잡아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노비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사실 노비가 그냥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이게 나라에서 먼저 공노비를 해방을 합니다. 1801년 순조가 공노비를 해방을 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노비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산노비가 해방된 거는요. 산노비가 해방된 거는 요거는 우리 1894년 이제 갑오 개혁 때, 갑오 1차 개혁 때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1차 개혁 때 법률적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대제도 개편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사회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요건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세금은요, 당나라 때 제도였었던 조용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를 얘기하고 용은 지역의 특산물. 거꾸로 되네. 잘못 얘기했어요. 용이 이제 군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이 조 이렇게 됩니다. 조, 용, 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토지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세금은 수확량의 10%입니다. 예, 자꾸 지워지네. 수확량의 10%가 부과가 되는데 수확량의 10%라는 말은 뭐냐면 수확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와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수확이 있든 없든 그냥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재산세라던가 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종부세라던가 이런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조선에서는 농사를 짓는 땅만 제대로 된 땅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확량에서 10분의 1입니다. 이거를 이제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제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 누구는 억울하고 누구는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게 뭐냐면 토질과 풍흉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야 될 것이고 나쁜 땅은 좀 덜 내도 되겠죠. 이게 이제 전분 6등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토질에 따라서 6개로 나눕니다. 물론 이제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는 많이 내고 적게 생산되는 곳은 적게 내는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일결의 규모를 많이 생산되는 토지는 조그만 땅만 있어도 1결로 치고요. 조금 생산되는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양을 많이 갖고 있어야 1결로 쳐서 1결당 고정적으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경에 따라 어느 해는 농사가 잘 되고 어느 해는 농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연분구등법이라고 합니다. 연분구등법. 그래서 나라 그 해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제일 위면은 상이죠. 중이 있고 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총 9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연분구등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제도죠. 합리적이고 농사가 잘 되는 땅 아닌 땅 그리고 또 올해 흉년이 들었냐 아니냐 이런 걸 고려해서 거두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거를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서 적용을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시대가 못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이런 고려는 아직
아직까지는 시대를 못 따라갔다. 시대가 뒤처져 있는 거죠. 세종대왕이 너무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전국적으로 땅의 규모가 확 줄어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땅의 규모가 줄어들고 황폐화되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조사하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토지대장이 누락이 돼서 기존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새로 다시 하려고 했더니 이게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서 나라가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예 1결당 쌀 4에서 6두를 징수하는 걸로 그냥 정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정했다 해서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토지 1결은, 우리 뭐 토지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지만 다 토지는 무조건 1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4에서 6두를 징수하게 하는데, 이 4에서 6두 정도라면 여기서 하의 하의 중 정도가 되면 4에서 6두가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토지에 매기는 전세 부담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가 잘 되더라도 이제는 농사가 안 된 해 정도만큼만 걷겠다. 뭐 제도의 뜻은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종 명목으로 이제 추가 세금을 징수합니다. 보통 그 지방의 지방관들이 각종 명목으로 더 걷어버려요. 이거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공납은 지역 토산물입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에서 각 구년에다가 자, 이번에 얼마씩 걷어라 하고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구년에서는 가오에 맞게, 집집이에요. 이 가오라는 건 집집입니다. 집 단위예요. 그러니까 사람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집 단위로 할당을 내서 징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9년에 할당을 내릴 때 이게 제대로 됐나부터가 문제예요. 나라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느 동네에는 이게 특산물이야 라고 하니까 그 동네에 이거 사와라, 이거를 마련해서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9년에 이게 안 나는 경우가 생겨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한 것들 많죠. 뭐 무슨 순창의 고추장이라던가 뭐 영광의 굴비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기후가 변하면 영광에서 굴비가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영광 지방에다가 굴비 갖고 와라 라고 이제 할당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굴비 같은 게 할당이 내리면 그 집집마다 그 할당량을 배분을 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 지방의 향리들이 합니다. 그럼 지방 향리들이 봤을 때 만만한 사람한테는 왕창 먹이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한테는 좀 조금 먹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향리들이 대학에 껄끄러운 사람이니까 조금 그냥 좀 양을 좀 줄여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평민들은 뭐 만만하니까 이쪽에다 세금 징수를 부담을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이렇게 바치는 곡물이 품질이라던가 수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원래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쓰려고 하는 굴비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맞춰서 가도 잘 안 받아요. 자, 이게 이제 대납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박납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굴비를 가져가는데 자꾸 퇴짜를 먹어요. 이거 안 된다, 다시 갖고 와, 다시 갖고 와, 이거 안 돼.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뭐 저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으리. 그러면은 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관청의 관리들이 그러는 거죠. 아, 저기 문 밖에 나가면 한성상회라고 있는데 그 한성상회는 굴비가 좋던데 막 이러는 거예요. 가서 보면 굴비가 별로야.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성상에서 산 굴비를 갖다 주면 방금 전까지 좋았던 그런 굴비 같은 것들 다 내치던 애들이 한성상의 거라 그러면, 야, 역시 굴비 좋다고 막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자기들이 진짜 생산해서 갖고 오면은 잘 받아지지가 않고, 근처 상점에 가서 사면 잘 받아들여져요. 뭔가 냄새가 나죠. 바로 뭐예요? 권력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그 상점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공납들을 대신 대납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납입니다.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오는 게 아니라 돈을 걷어서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대신 납부해 줄게. 이게 대납이 되고요. 박납은요,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뜨죠. 미리 내버립니다.
이런 상인들이 미리 내놓고 지방에다 연락해서 우리가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만 갖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권력자들이 끼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굴비를 각 집집마다 한 5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대납을 하거나 방납을 하면 이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값이 상승을 하면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폐해는 이미 조선 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초부터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시행을 한 건 광해군 때 돼서야 시행이 됩니다. 광해군이 뭐 업적 광해군이 뭐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광해군의 업적으로는 이 대동법을 시행한 걸 뽑기도 합니다.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땅 없으면 땅이 없으면 공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집마다니까 땅이 있던 없든이었어요. 다 내야 돼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땅이 없으면 공납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땅 없는 백성들한테는 이 토지 면적 기준이라는 게 되게 좋죠. 거기다가 낼 때는 삼배나 쌀, 뭐 이렇게 뭐 화폐 등으로 납부를 하게 하니까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런데 반대하죠. 지주들인 세금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반대합니다. 거기다가 정부에다가 이런 물품 납부해 가면서 돈 벌었었던 어둠의 세력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부는요, 이렇게 뭐 쌀이나 삼배나 화폐 등으로 지금 이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굴비 사 먹고 싶잖아요. 고추장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공인의 등장입니다. 이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 큰손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그동안에는 뭐 고추장 그래봐야 한 통 팔고 뭐 굴비해야 뭐 한두 루 패가지고 20마리 팔고 막 이런 게 전부였었던 시장 거래에 갑자기 정부가 고추장 뭐 500kg 갖고 와라. 뭐 굴비 1000마리 갖고 와라. 이러면 이거는 시장에 갑자기 수요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애들 장난치는 규모가 아니라 공급해야 하는 양이 커졌기 때문에 그 공급해야 하는 양에 맞춰가지고서 생산도 더 늘리게 되고 그게 바로 뭐로 이어져요? 바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시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뭐 상품 그 작물의 재배 뭐 혹은 모내기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금이 군역입니다.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의 양인 남자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양인 남자는 이거는 그냥 상민이죠. 그러니까 양반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반은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조선이 전쟁이 없었잖아요. 전쟁이 없는 상태로 100년, 200년 막 좀 지나고 나니까 굳이 군대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군사 체제는 이제 보면 지금 한 명이 군대를 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 한 명이 군대를 가면 한 3명 정도가 이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군대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요. 이게 이제 보인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인들이 군대 간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러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가기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나 대신 좀 누가 좀 갑시다 라고 하면 군대에 있던 애가 그냥 그럼 내가 계속 있을게.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군대 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립이라 그럽니다. 대립.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웠다 그래서 대립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나라에서 모를까요? 알잖아요. 특히 지방에서 이런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얘가 어제까지는 개똥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말똥이 됐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을 서는 거를 정부의 이제 지방 관리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단속을 해야죠. 근데 단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한테 그러는 거죠. 야,
개똥인지 말똥인지 모르겠지만 야 너 지금 얘네한테 돈 받고 지금 군대 생활하고 있지. 야, 뭐 너도 군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가서 농사 져. 그리고 이 지방관한테 돈을 줘. 네가 받는 돈, 얘가 내는 돈, 얘가 내는 돈, 얘가 내는 돈, 얘가 내는 돈을 전부 다 주면 내가 그냥 군대 생활 한 걸로 칠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정도쯤이 되면은요, 지방관이 나서가지고서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대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명목상 군대 생활하는 걸로 치고 그냥 다 이제 돈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정부가 모를까요? 지방관이 이렇게 헤쳐먹고 있는 건 정부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부가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냥 돈 내면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제도를 만들어서 군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포를 내면 군대 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둔 돈으로 뭘 해야 돼요? 정부는 국방력을 강화를 해야죠. 근데 국방력 강화를 안 했죠. 그 결과가 임진왜란 초기에 그렇게 털린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국방력 강화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전란을 치르고 난 양난 이후에 임진병자 호란 외 이후에 뭐 거기다가 양반의 수까지 막 늘어나게 되니까 양반이 되면 이거 군포 안 내도 되거든요. 군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상민들의 군포의 부담이 자꾸 가중되죠. 이거를 보다 못한 이제 영조가 균역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 표시할게요. 이 균역법이라는 걸 영조가 만들어서 내는 군포를 뭐 이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한 명이 이렇게 한 필을 내는 걸로 축소를 해줍니다. 원래는 얼마를 내야 돼? 원래는 두 필이었어요. 두 필 내던 거를 그냥 한 필로 줄여준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서 줄어든 국가의 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영조께서 직접 뭐 자기들은 고통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영조에게 들어오던 왕실의 그런 돈들을 절약을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양반 지주들한테 부담을 좀 더 치우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장사했었던 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걸로 백성들에게 가는 군대의 부담을 줄여주죠. 이거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거를 흥선대원군 때 가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계속 보시면 여기 임진왜란 전후에 이제 토지인데요. 파란색이 임진왜란 전, 그리고 노란색이 임진왜란 후인데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공납이 우리 대동법으로 바뀐 다음에 무슨 이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민이 지방간청에 대동세를 내고 그게 이제 모인 곳이 선해청이에요. 그래서 이 선해청에서 공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물건 사와 그러면 시전이나 장시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을 준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배울 새로운 사상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힘내서 좀 더 해봅시다. 자, 예언 사상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들어서예요. 종교가 장사가 잘 되려면 이거 장사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가 유행을 하려면 사람들 마음에 이 종교가 파고들 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두 해피한 상태로 살고 있으면 종교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면 이 종교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가장 종교에 기댔는가 생각을 해보면 고3 때. 힘들죠. 고3 힘드니까 고3 때.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종교에 기댔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지배층이 막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니까요. 수탈에 거기다가 이제 19세기 초 18세기 말 정도의 자연재해도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미륵신앙, 우리 불교를 바탕으로 한 거죠. 불교를 바탕으로 후천개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로운 세상에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처님이 미륵부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궁예가 미륵을 자처했었던 이유도 자기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처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풍수질이라던가 뭐 음양오행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등장을 했었던 게 이제 정감록이라는 책이 유행을 합니다. 저기 계룡산 밑에 저기
공주 계룡산 밑에 뭐 정씨 이름을 갖고 있는 정도령이 출연을 해서 그 정도령이 뭐 나라를 새롭게 연다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냥 흔한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기존의 것이었다면 새로운 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 물론 서양에는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없었던 것. 바로 천주교고요. 또 하나는 이 천주교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천주교만 있냐? 우리 동양에도 이런 거 있다 하고 만든 거죠. 동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동학은 이름을 동학이라고 정했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17세기경에 이제 청나라의 뭐 서적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명나라 시절에 그 천주교 서적을 썼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써놨었던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서는 꽤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 사신들이 구해온 다양한 서적 중에 이제 끼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책은 뭔가 싶어서 읽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저쪽 멀리 있는 서양이라는 곳의 철학 서적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서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이게 신앙이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신앙으로서 수용이 됩니다. 특히 평등 사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먹힐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신앙으로 수용된 그 천주교 서학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평등 사상 때문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를 흔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분제를 흔드는 것은 이건 역적이랑 같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까지는 정조가 카바를 쳐줍니다. 속된 말로 이 평등 사상 이런 얘기하는 것까지는만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크게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바로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입니다. 이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건 이거는 효입니다. 효.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과 효가 있으면 효가 우선이라고 가르친 나라예요. 효가 우선이라고 가르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제사를 안 지내? 그거는 효도를 안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인간 말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천주교는 어떻게 해야 돼? 탄압을 받아야죠.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난 이후 천주교가 탄압을 받고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됐었던 겁니다. 자, 동학은요, 천주교가 한참 무리를 일으킨 이후인 1860년에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가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는데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시켜 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내신 종교예요. 시천주 인내천 사상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결합된 느낌을 좀 줍니다. 시천주는 내 안에 한울림이라고 하는 동학에서 한울림이라고 합니다. 한울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한울림을 깨어나게 하고 잘 키워야 되고 이게 이제 시천주고요. 그렇게 사람 하나하나마다 그 귀한 한울림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모두 하늘인데 하늘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늘이면 다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평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평등 사상은 하나님 앞에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린 양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늘님을 품고 있는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우린 모두 평등. 이게 이제 동학의 평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혼탁한 세상이 결국 뭐가 된다? 후천개벽. 새로운 하늘이 뒤에 올 하늘이 열리게 된다. 이게 이제 후천개벽입니다. 이게 농민들 사이에서 막 빨리 퍼지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유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서 사교로 규정되면서 탄압을 받아서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나온 사상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사회도 변화가 생기고 뭐 세금 제도도 바뀌고 또 뭐 새로운 사상도 유행되고 하면서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죠. 농사를 안 짓고 뭘 해요? 저항을 합니다. 원래 농민이 역사에 나오면요, 뭐 농담처럼 얘기해요. 농민이 농사 안 지으면 그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죠?
직장인이 일을 해야 되고 농민들은 농사를 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하고 뛰쳐나왔다. 그건 정말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특히나 뭐 그 이전부터 쭉 그래왔지만 우리 세도 정치 하에서는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극심해집니다. 이 세도 정치라고 하면은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벼슬을 팔아요. 그럼 이 벼슬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지방의 수령이에요. 지방의 수령 자리를 팔아요. 그러면 내가 1억 내고 지방 수령이 되면 임기에 있는 동안 1억 이상 뽑아야지 본전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핑계를 대면서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전정, 군정, 그 다음에 이제 환곡을 우리가 합해가지고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토지세를 걷는데 뭐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군정 그래가지고서 이제 군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백성들한테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환곡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온갖 비리를 이용해 먹는다던가, 이 백성들이 살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망칩니다. 그냥 이 상황이 싫어서 그냥 도망을 치거나 뭐 조세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데, 이런 저항에 대해서 돌아오는 건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거나 없애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뭐 도망을 가거나 조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뭐 고문하고 뭐 형벌을 주니까 참다 못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밀란이라든가 봉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밀란이라든가 봉기들이 일어난 최초의 사례는 이제 19세기 초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주 등장을 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이 홍경래의 난은 이런 앞서서 얘기했었던 거에다가 추가로 홍경래가 살았던 곳이 서북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뭐 이런 지방인데, 이 지방에 대한 탄압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관직에 진출도 못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홍경래도 이 지방 사람으로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낙방을 한 이후에 놀림을 당해요. 무슨 평안도 출신이 평안도 출신 주제 시험을 보냐, 평안도는 원래 시험 안 되는 거 몰랐어, 뭐 이런 취급을 받죠. 거기에 대해 이제 불만으로 일으켰었던 거고요. 결국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1862년이 되면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서 아주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1년 전에 이제 시작했었던 건데요. 진주 인근 단성지방에서 시작이 됐고요. 전국 72개 군현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하는 듯 어마어마하게 큰 농민봉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에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의 근거가 되는 거죠. 개혁의 근거. 왜 이렇게 뭐 많이 해야 됩니까? 농민들 반란하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바꿔야 돼.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직접 만나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할게요.